자, 오늘 주식하셨던 분들 뭐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이런 얘기가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제 장중 코스피가 이제 4천선이 붕괴가 되면서 사이드카까지 지금 발동이 됐었어요. 근데 그 주식 시장이 오늘 다행히도 장중 이제 4,1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근데 고란 기자, 왜 이렇게 주식 시장 널뛰듯 하는 겁니까? 저희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 4천선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장중에는 네. 3,800선까지 밀리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널뛰기를 했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렇죠.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만 떨어지면 이거 나도 팔아야 되나? 이제 드디어 조정이 오나?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켠엔 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동안 야, 나만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됐네 라는 옹호 심리가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어제 그 상황을 보자면요. 어제 3,80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 하락을 주도한 건 외국인의 매도세였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4천선을 지켜내면서 끝났거든요. 이걸 지켜낸 건 누구냐? 바로 동학개미. 우리 개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올렸고요.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이 한 1.7조 파는데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정도로 심리가 교차하는 게 바로 네. 지수의 널뛰기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뭐 이게 소위 말하는 건강한 뭐 조정이냐 아니면은 거품이냐 이렇게 의견이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식 전문가를 모셨어요. 차영집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개인적인 견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조정이냐 거품이냐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 가능성에 좀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란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4천을 넘어서는 게 너무 가파르게 넘어왔죠. 네. 3,200선에서 4,200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보통 주식 시장이다라는 것은 긴 호흡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레벨단에서는 거기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4천에 대한 안착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어제는 4천을 깼다가 오늘 올라왔는데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우리는 조정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거품이다라고 만약에 보는 시각이다라면 기업의 이익이 급감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개인들의 매수세가 급감을 해야 되는데 고객의 탁금은 85조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품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기사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일부 증권사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강세장이 이게 계속되면은 코스피가 7,5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꼭 7,500을 간다라는 어떤 명문보다는 우리가 상한선을 두지 말자 이런 정도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4,000을 넘어서면서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면서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5,000에 대한 아젠다를 던져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5,000까지는 갈 거야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었죠. 하지만 5,000이 끝은 아니다. 우리가 아직 확장성은 있고 그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일단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7입니다. 올해 한 1%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이익,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저금리 상태가 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 학습을 통해서 주식이 역시 투자 자산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를 두지 말자라는 의미이지 꼭 7,500을 가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이거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라면 7,500을 가려면 삼성전자가 15만 전자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이 모아진 것이 7,500까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네, 잠시 뒤면 이제 저희가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뭐 묵힐까 어떻게 할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볼 텐데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뜨거우니까 하나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얼마 전에 고란 기자, 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었어요. 그동안 B2를 좀 나쁘게만 봤는데 이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난립니다. 일단 B2B2 지금 말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권대영 부위원장의 말이 원칙적으로는 맞죠. 이제 어쨌든 간에 내가 가진 자본이 적으니까 이걸 약간의 빚,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조금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자본금이 적은 사람의 투자 전략으로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B2 얘기가 나올 때가 언젠가요? 보통
뭔가 자산 가격이 꼭지를 찍었을 때 항상 비투기가 나옵니다. 이 비투라고 하는 게 자산 가격이 이렇게 저점일 때, 야 그때 내가 한번 이게 기회를 노리고 레버리지를 써서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해서 자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하면은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 경험에서 보자면 비투 얘기가 나올 때가 항상 고점이었습니다. 고점에서 비투로 들어가면 내가 가진 돈 말고도 빌린 돈까지 손해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익이 나는 건커녕 내가 갖고 있는 원금마저 손실 볼 확률이 크거든요. 때문에 비투는 원칙적으로 보자면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전략의 일환이지만 현실에서 쓰이는 것을 보자면 웬만하게 자기 투자 원칙을 잘 세우지 않는 투자자가 쓰기에는 조금은 위험한 전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물론 비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빚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비투 기준은 증권사 신용잔고를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을 신용매매다라고 하는데 신용을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만큼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게 맥시 26조인데요. 지금 신용잔고가 25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금 증권사에서 빚을 내서 할 수 있는 만큼 신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량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은 맞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지금 좀 위험스럽다. 이 부분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비투도 비투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스피 뭐 7,500까지 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낙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투자 시장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투자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말 그대로 후끈후끈 달아올라요. 네, 그 최근에 나왔던 말 중에 이제 everything rally라는 게 지금 후끈 달아오른 이 시장을 설명해주는 말 같은데요. 사실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쪽 자산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대표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안전 자산 쪽으로 수요가 가고 안전 자산보다는 지금은 뭔가 베팅해야 될 거다라고 하면 위험 자산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everything rally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위험 자산이고 안전 자산이 가릴 거 없이 그냥 한 방향으로 다 오르는 그런 장세가 얼마 전까지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른다. everything rally거든요. 과거에 보자면 86년에서 91년까지 있었던 일본의 버블 경제. 그때는 진짜 다 올랐죠.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보시면요. 그때는 뭐 주식, 코인 뭐 다 올랐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게 이제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런 현상이 펼쳐졌었거든요. 금값을 보자면요. 60% 이상 연초 들어서 올랐고요. 코스피도 고점 대비 기준으로 보자면 70% 가까이 올랐고요. 그래서 당시 나왔던 말이 뭐냐면 야 현금은 쓰레기다. 뭐라도 사야 된다. 라는 말들이 오면서 시장에는 그야말로 포모 심리가 퍼졌습니다. 뭐라도 사자. 그 심리 덕분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800선까지 밀렸던 월요일 날 밀렸던 코스피 지수가 4,000선 사수에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뭐 다 오른다. 에브리띵 랠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근데 김광석 평론가 이 사람이 유독 조용하다라고 하면서 또 집중 조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네,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현인이죠.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같은 경우는 현금을 계속 쟁여두고만 있습니다. 우리 한 해 예산이 뭐 700조 원이 조금 넘는데요. 버크셔 같은 경우 현금 546조 사상 최대치. 7월에서 9월 사이에 현금을 계속 쟁여두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 보면 조용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워렌 버핏이죠. 예.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뭐 가장 창립자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은 들 수 있습니다. 조용하죠. 조용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오른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다. 현금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용어로 디베이스먼트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한국어로는 좀 없는 용어라서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쪼그라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워런 버핏은 돈을 들고 있다니까 결과적으로 최근 올해 들어 계속 갖고 있는 자산 관리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보고 어제 오늘 사이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좀 조용한 입장이었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산 관리를 뭐 잘하진 못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차영지 평론가.
그러니까 워렌 버핏처럼 그래도 워렌 버핏이 워낙 성공한 사람으로 유명하니까 우리도 현금을 좀 쟁여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정 부분 현금을 이제 좀 보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소위 포모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현금 비중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많은 투자 자산에 이제 집중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 저는 이제 워렌 버핏이 현금을 좀 비중을 좀 높여간다라는 것은 그동안 투자했던 워렌 버핏 기준에 있어서의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어떤 투자처가 보일 때는 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 내가 투자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런데 주시장은 올라간다 하더라, 비트코인 금도 올라간다 하더라,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것도 네. 하나의 또 투자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뭐 워렌 버핏이야 워낙 큰 자산가니까 네. 현금 본인이 싸움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네, 본인이 알아서 하실 거고 또 관망에 들어갔다라는 예. 분석들도 나오지만 뭐 저처럼 이런 뭐 현금을 소액을 갖고 있는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마냥 기다리기는 또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에브리띵 랠리 분위기에서 한번 세대별로 목돈을 어떻게 굴리는 게 현명할지 저희가 세 분의 경제 전문가를 모셨으니 특별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돈 잘 굴리는 법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자,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고 일단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짚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해보죠. 자, 세대별로 가상 포트폴리오를 저희 차영주 소장님이 특별하게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상 사례 한번 보죠. 이겁니다. 26세 사회 초년생 A씨라고 해요. 근데 한 1,5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게 뭐 저 청년의 본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뭐 자녀나 혹은 손자의 얘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영주 소장, 일단 어떤 포트폴리오 한번 준비해 주셨죠? 안전성과 공격성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안정성이다라고 본다라면 ETF를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6세다 보니까 요즘은 좀 결혼 연령이 좀 뒤로 좀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좀 모아야 될 때죠. 1,500만 원이라는 자산이 결코 작은 자산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 계속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은 한국 지수 ETF와 미국 지수 ETF에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꾸준히 복리 효과를 노리겠다라는 부분들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300만 원은 이제 개별 주식입니다. 네. 개별 주식을 통해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고수익을 한다라는 것은 리스크도 하기 때문에 26세가 우리가 이제 견딜 수 있는 리스크 포인트를 놓고 본다라면 전체 포트폴리오에 한 300만 원 정도다. 그리고 이제 200만 원은 앞서 이제 우리가 워렌 버핏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현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가용 자산이라든지 불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나이가 좀 젊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격적으로 짤 것이 아니라 네. 약간의 안전성과 그리고 약간의 가용 자산이 같이 들어가야만 균형이 잡힌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나이가 이제 어린 만큼 뭐 다양한 분산 투자라 그래요. 그런 게 눈에는 띕니다.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보면은 네. 비중이 좀 낮기는 하지만요. 적금 200만 원 지금 적금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에브리띵 랠리 투자 네. 얘기하고 있는데 적금보단 투자가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승진 애국께서도 이제 예. 20대를 이제 경험을 해보셨습니다만 필요치 않은 비불급한 돈들이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이 투자 자산일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죠.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항상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빠지고 오르내리고 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 자산이 돈이 필요할 경우에 혹시 지수 하락기에 돈이 필요하다. 네.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 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손실 구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정확히 짚어내셨고요. 그중에서 대략 한 20% 미만, 한 15% 정도의 현금 비중은 어떠한 연령대이든지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근데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고란 기자께서는 에브리띵 랠리 설명하면서 금 콕 집어서 아까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그 포트폴리오에서 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금이 뭐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주춤해졌다는 얘기는 있긴 하지만 금 지금 사기엔 좀 막차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 막차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금값이 보니까 10월 21일에 4,300달러를 돌파했었고요. 네. 이후 조정을 받아서 현재는 이제 4,00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금이 지금 보자면 시총이 28조입니다. 달러.
원 아니고요. 네. 28조 달러짜리 자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4억 원이 넘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덩치가 큰 자산이 올 들어서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에 강한 자산이고요. 게다가 달러 중립 자산입니다. 달러가 약세인 경우 금값이 강세를 보인 경우가 있고요. 지속적인 매수세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들이요. 금값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환보유고의 하나로 네. 이제 쟁여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값의 장기 차트를 보자면 글로벌 유동성 증가세,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나와 맞물려서 금값이 장기적으로 오릅니다. 이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 돈이 덜 풀릴까 아니면 더 풀릴까를 보시면 더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을 보자면요. 이 단기로 치고 빠지는 자산이라고 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 자산이다라는 점에서 막차라는 개념은 옳지 않고요. 그렇군요. 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장기로 들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뭐 재테크 관련된 얘기는 이게 개인적인 또 네. 말씀이시라는 점 저희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 또 가상 사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32세 직장인 B 씨 5천만 원의 가상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는 아까보다는 좀 종목은 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상태로 본다라면 예. 물론 이제 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 미국과 한국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의 이제 복리 효과가 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공격성을 이제 미국 주식에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저기서 적금을 2천만 원이나 제가 무려 그러니까요. 넣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보면 이제 결혼을 앞둔 이제 30대 여성분으로 이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짰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우리가 꼭 투자의 개념에 얽매이셔서는 안 됩니다. 결혼 자금이라든지 예. 집을 옮기는 자금이라든지 아이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그거는 적금 형태로 있어야만 올바른 우리가 꼭 필요로 돈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어드리고 특히 이제 투자 자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100% 저게 여유 자금이다라고 한다라면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30대에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돈을 모았다라면 저게 거의 가용 현금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 부분 절반 이상의 조금 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국 ETF를 통해서 꾸준히 불려가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목적 자금은 미리 떼어놓는 부분들 그런 것이 우리가 생애 자산 주기에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면은 네. 아까 이제 미국 지수 이제 ETF를 추천을 해주셔서 네. 요즘 제 주변에도 그 개별 종목보다는 이런 지수 추종 ETF 이쪽으로 좀 관심 기울이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시작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ETF를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이제 직장인이시니까 네. 직장인은 이제 급여소득자이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급여소득자이실 거예요. 급여소득을 받으면 급여소득증에 이제 매월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적립식으로 ETF를 들어갈 때는 시점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돈을 들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나 5천만 원을 가지고 ETF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점을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전문가인 저도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분들이 들어갈 때는 원래 정식 투자의 장점은 시점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3년 이상 투자하면 어떠한 경기 사이클에서도 우리가 그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이론적으로 검증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 그래서 고점 저점을 낮춰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대, 20대, 40대 직장인분들이 내가 지금까지는 주식을 좀 안 했지만 ETF를 한다. ETF의 장점은 펀드이긴 합니다만 수시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ETF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ETF를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권고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ETF 투자할 때 또 다른 팁 같은 건 없을까요? 이게 이제 또 절세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아까 사례에서 봤을 때 미국 지수 ETF였거든요. 그 해외 주식형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에 대해서 15.4%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요, 여기 이제 ISA 계좌 같은 걸 활용하면 요거 세금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요. 네. 이제 일종의 이제 투자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계좌인데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은 과세가 이연된다. 말이 좀 어렵죠? 네.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면 여기서 세금을 떼고
그 세금 떼고 나머지 남은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팔아도 일단 이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금 자체가 많아져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더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ISA 계좌에요. 미국 지수 ETF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는 손실을 보고 어느 건 수익을 봤어요. 그럼 두 개를 합칩니다. 그래서 진짜 수익을 봤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익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인데요. 이거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15.4%가 아니라 9.9%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대별로 우리가 보기로 했으니까 또 다른 세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 사례입니다. 60대입니다. 60대 퇴직자 CC의 퇴직금이 1억 원 가상 포트폴리오라는데 이분은 어떤 거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는 10년 만기 퇴직연금을 일시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0대가 넘어가시면 이제 최근에 그런 자료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매매 회전율을 보면 60대 분들의 매매 회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의외로 저는 그거 봤는데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60대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퇴직금도 있고 내가 이거 돈을 굴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식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1억 원을 10년 만기 퇴직연금에 일시 가입하면 매달 100만 원 정도씩 돈을 이제 캐시플로우가 돌아옵니다. 그거를 이제 70대까지 10년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럼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노후에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죠. 60대는 조금 안정적으로 퇴직연금으로 가고 그 이하의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식 ETF라든지 주식 개별 주식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소 공격적인 것으로 해야 되지만 60대 이후에 제가 주식을 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이라는 게 상승도 있지만 때로는 하락도 있는 거죠. 근데 60대 하락은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그 노후 자금 이거에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냐 관심 가지실 분들도 상당할 것 같아요. 노후에 제일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이 일을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상품 중에요. 월 배당 ETF라는 이제 상품이 있습니다. 월 배당 ETF인데 배당이 매달 나오는 거예요. 매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종의 이제 월급처럼 쓸 수 있는 상품인데요. 최근에 국내 시장에도 나오긴 했는데 주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증시 상장된 월 배당 ETF를 보시면 아마 현금 흐름을 만드시는 데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재테크의 투자에 대한 의견은 참고용일 뿐이고 투자는 본인의 책임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실제 실사연, 요즘 사람들이 고민하는 사연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첫 번째 사연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분이 계신다고 해요. 수도권 4억 원의 구축 아파트 1주택자인데 빚 없이 현금 1억 3천만 원이 내가 있다. 자, 첫 번째 저축을 더한다. 두 번째 대출 통해서 집을 업그레이드한다. 세 번째 주식을 산다. 우리 김 교수님 조언해 주시죠. 뭐 제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 3번 주식을 산다. 라고 네.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의견을 드려본다면 앞서서도 뭐 시대의 흐름을 좀 구분을 몇 가지 했었는데 25년과 26년까지의 경제는 유동성 장세로 분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대대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시장의 국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경제는 이렇게 안 좋은데 25년 경제 안 좋거든요. 올해 경제 성장률 0.9%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주식시장은 이렇게 화랑인가? 사실은 우리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20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실물 경제는 정말 극강으로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자본시장은 화랑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실물 경제가 어려울수록 유동성을 시장에 퍼붓는 거죠.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고 또 재정 정책도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거죠. 역시 2025년, 26년 경제가 유동성 장세 국면입니다. 유동성 장세 국면 동안에 역시 트럼프 행정부도 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에다 두고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채 한도를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뭐 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하는 어쩌면 중간 선거 전략으로서 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의 기회가 상당 부분 있겠다. 그래서 25년, 26년을 겨냥해서는 네. 또 자산 관리를 주식에 좀 더 초점을 기울이는 게 더 적절치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고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김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다시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소형 오피스텔을 보유했던 거를 매도하고 현금 6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싶지만 일단 갭 투자가 좀 막힌 상황이라서 좀 고민스럽다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죠? 뭐 일단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강화 그 움직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1주택자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받게 될 뭐 보유세 강화 대책도 뭐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규제책들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부동산 시장보다는 나머지 자본 시장에서의 기회가 더 많이 기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럼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ETF 투자 의사결정도 괜찮습니다. 기업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기 어렵고 기업을 공부할 만큼은 어렵다면 어떤 유망한 섹터가 기대될까 하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ETF를 선정하시더라도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적절치 않을까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에브리띵 랠리 시대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짚어봤습니다.